안녕하세요. 저는 얼마니 TV를 운영 중인 김강산 평가사로 합니다. 현재 이화 감자평가법인의 대표 감자평가사로 있습니다. 세 가지 봅니다. 딱 세 개. 첫 번째가 이제 사람. 사람? 네, 사람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심리.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소득이요. 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부터 사람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부동산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공룡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예, 가격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이유는 결국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강남역 앞 10번 출구 앞에 있는 토지랑 저기 땅끝마을에 있는 토지랑 결국에 둘 다 절대적 희소성은 딱 하나로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 사람이 어디에 모여있고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체로서 사람을 잘 봐야 부동산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고 여기랑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심리까지도 좀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산 것보다 남이 더 비싸게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요인이 뭐가 있을까? 어떤 심리 상태로 갈까? 이렇게 보아서 심리로 보게 되고 그래서 주식에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수급과 심리다. 이런 말 같은 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소득인데요. 이 소득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이 사람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적인 가계 소득과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소득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을 하면 유효수요층들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는가 이 정도까지. 근데 이 소득을 좌우하는 건 경제 상황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가져가는 세금 그리고 은행에서 가져가는 이자 요걸 제한 가처분 소득이 좀 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진짜 감평사님으로서 현장에서도 뭐 부자들도 보시고 네. 여러 가지 가격 책정도 하시고요. 네네. 감정평가도 하시고 또 지금 사람, 심리, 소득, 유효수요 이런 측면에서 네. 부동산 시장을 정말 오랫동안 자세하게 봐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네. 건 상승이냐, 네네네. 횡보냐, 하락이냐, 네네네. 무슨 장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뭐 판단하고 그거 이전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저는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네, 전 지금은 조금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 성향마다 달라요. 뭐 위험 기피자냐, 선호자냐, 뭐 중립이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부동산만큼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되게 위험 선호자긴 하지만 왜냐면 보통 부동산이 우리 집 가정에서 혹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가정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일 거예요. 투자 사업일 거예요. 결국 사업이니까요. 투자 사업이니까. 근데 그럴수록 조금 가장 큰 자산일수록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네, 지금 그래서 뭐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더 관망하고 들어간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여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사석에서도 말을 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강력하게 말한 시점이 한 작년 초부터인데 사석에서 얘기했죠. 유튜브 거의 안 했을 때니까. 근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좀 침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단기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봤고 근거는 되게 다양하지만 하나 말하자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적으로도 뭔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조금 더 덜 떨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기 반등을 시켜줘야 되는 요인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올 초에 1.3 대책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요. 단기 반등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는 것 같아요. 통계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직접 느끼는 거에 따르면 조금 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장기엔 조금 더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시장별로 좀 보게 되면 뭐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뭐 농지, 임야 되게 다양한 시장이 있지만 구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주거용이랑 상업용만 말씀드리게 되면 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왜 사람들이 다 아파트만 볼까? 일단 그거부터 궁금해요.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본다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트만 좋아할까?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를 이렇게까지 선호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만 왜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파생되는 다른 이제 새 분류, 뭐 단독주택이라던가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 뉴스라던가 우리가 접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뉴스들 보면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보다 선호도가 덜한 다세대나 다가구, 뭐 단독주택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빌라 같은 거는. 그러면 이 아파트가 떨어질 때 다른 주거용 부동산은 얼마나 떨어질까? 요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상업용 시장이 다 위험하다고 보진 않아요. 네, 새 분류별로 조금 더 괜찮은 시장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 조금 위험하다. 네. 아, 그 상업용 부동산이 좀 위험하다는 거는 네네. 그 2021년 뭐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네네. 막 다 꼬마 빌딩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크다는 건가요? 네. 일단 꼬마 빌딩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게 꼬마 빌딩은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 꼬마 빌딩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 현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샀고, 말씀하신 대로 꼬마 빌딩은 특히 21년 이후로 강남 서초구 이 라인에서는 못해도 0.5에 2배씩은 올랐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말 그대로 수익을 매달 받는다는 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 라인에 있는 꼬마 빌딩들은요, 아마 임대료가 세금이랑 이자 빼면 거의 안 남을 겁니다. 거의 안 남을 거예요. 왜냐면 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소득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수익률이 강남 이 일대는 1.5에서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투자를 할까? 임대료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뭐 임대료가 20원 나오면 2% 오겠죠. 근데 경기도 이런 데는 5%, 7%까지 나와요. 근데도 왜 강남을 살까를 보시면 자본 수익률의 개념을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매달 20원이 들어와도 2배가 뜬다면 지금 버티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고가의 부동산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에 사가지고 몇 년 뒤에 시세 차이가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꼬마 빌딩을 바라볼 때는 이제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다 같게 보면 안 되고 내가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냐, 세금 내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공실 뜨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세금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추후에 자본 수익률을 바라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꼬마 빌딩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근데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1년, 22년도에 자산 가격이 확 뜰 때, 그때 이제 뭐 조금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제 부자들의 이제 증여용 물건, 증여 대상 물건으로서 많이 활용되기도 했고요. 40억짜리 준 다음에 얘가 돌리면 80억이 돼버리니까 증여세 자체는 지금 80억이지만 1, 2년 전에 40억이었으니까 좀 줄어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로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부럽습니다만. 네, 근데 그 꼬마빌딩 자체도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꼬마빌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현금력 있으신 분들 혹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라인은 사실 크게 그렇게 타격은 없을 겁니다. 그렇구나.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뭐 갖고 있으면 모르겠죠.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을 제가 요즘에 제가 필드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패러다임 전제가 많이 바뀌고 있다. 많이 바뀌고 있다. 여기서 상업용 부동산은 그럼 구분상가 이런 거 말씀하시죠? 전체 그냥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을 바라볼 때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느끼는 효용은 학군, 교통, 그쵸. 일자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회사랑 가깝냐. 뭐 근처에 뭐 하다못해 뭐 외식하기 좋냐. 이런 걸로 봤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소형보다는 조금 더 큰 대형을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단하신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아예 방 한두 개 정도를 아예 이렇게 스튜디오 세팅도 하시고 되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집 안에서. 그러면서도 또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바뀌고 상업용 부동산이 진짜 바뀌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뭐 금리, 환율 이런 거 본 거 되게 좋지만 당장 그냥 이런 통계 말고 딱 생각했을 때 외식하는 비율보다 배달의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서울에 있는 뭐 상가 판가하러 갔었는데 1층 공실이 많은데 지하는 꽉 찼어요. 뭔 뜻이냐면 이제 그 1층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느니 지하에서
그 주방이랑 요런 조그만 한 10평, 15평 내외 조그만 지하에 임대료 80만 원 이하로 하고 배달만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소규모 업자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1층에 비싸게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지하에 그냥 배달로 하면 돼요. 네, 그럼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담도 좀 덜 부담되긴 하겠죠. 지하랑 1층이랑 네. 임대료는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많이 차이 납니다. 네, 두 배 그러니까 이상 나요. 지하지만 현황 1층 이런 거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지하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나죠. 2분의 1, 3분의 1까지도 갑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럼 거기다가 배달만 하잖아요. 심지어 요즘 어플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배달하시는 분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4대 보험 내고 세금 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배달비는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됐으니 나는 만들기만 하면 돼요. 직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서빙할 사람 없으니까 인건비 줄죠. 결국에 이제 나는 음식을 갖고 와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큰 공간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향후 이게 누적이 되면 몇 년 뒤에는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즉 전제로 말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높은 곳은 위치도 위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상가가 비싸거든요.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 서울이 무조건 비쌌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그 지역 거점에 있는 상업지대 있죠. 거기에 있는 상업지대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당역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값과 뭐 지금 많이 떨어진 동성로나던가 아니면 동탄에 있는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유동인구가 많냐 안 맞냐 중심지에 있냐 없냐 그건데 이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바뀔 거라고 봐요. 배달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그 겉으로 다니는 유동인구가 네. 그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기존에는 그냥 들어가서 먹는 건데 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유동인구가 많을 뿐이지 네. 배달을 시켜 먹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잘 보시면 1층에 어느 순간부터 개인이 하는 데가 없고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아졌어요. 1층에. 광고 효과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1층에 죄다 프랜차이즈네. 되게 아는 데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개인이 진짜 잘하는 데를 가면 아예 하이엔드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보는 게 제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뭐 소위 표현하는 게 들어가냐 들어가지 마냐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세요? 그 이유는 과연 내가 5년 10년 뒤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일단 개념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내 돈이 이렇게 많이 묶이는 상품인데 이거를 들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근거로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에 실거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실거주라면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이는데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할 경우에 부동산보다 좋은 투자 상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주식도 그렇고요. 뭐 코인이 좋냐 안 좋냐는 변론으로 하고 아무튼 코인도 투자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이제 대박 나거나 돈 많이 버신 분들만을 주로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이면에 계신 분도 많이 보거든요. 부동산으로 좀 조금 실패하신 분들, 쉽게 말하면 좀 돈 잃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보면 부동산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보다는 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에 개개인의 상황마다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상황에서는 지금 부동산보다는 저는 사업에 조금 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굳이 한다면 저는 토지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한다면. 아까 부동산 실패 사례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익명으로 제 주위에 일문. 첫 번째는 이제 역전세 맞으신 분들. 이 유튜브니까 조금 더 말 더 조심하게 되는데 이제 뭐 2, 3년 전만 해도 뭐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무조건 집 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상승장이 좋았죠. 제 지인도 몇 분은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역전세 나와서 지금 계좌에서 좀 돈을 꺼낼 위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왜냐면 2억의 원금을 냈을 때 제 책에도 있습니다. 2억이라는 원금을 전세금 주고 2년 뒤에 2억을 받는 어떻게 보면 원금 보장형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 주식 시장이나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2억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청산해가지고 2억을 주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시세가 2억일 떨어진다 해서 이걸 바로 팔고 전세 세입자한테 주지 않으니까 전세 만료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이상한 상품인 거예요.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팔려고 보니까 1억 5천이 됐다. 5천을 갚아줘야 되는데 갚을 사람이 말해서 잠수를 타거나 막 서로 조작해서 허무인 진짜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먼 걸로 중국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돈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 리스크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전세를 들어가냐 하면 99% 이상은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 사회적으로 그냥 월세는 당장 나가는 돈이니까 아까우니까 전세로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이라던가 결혼했는데 왜 신혼이 무슨 월세야? 돈 많아? 전세로 들어가지. 요런 이제 사회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세가 그렇게까지 막 리스크가 크진 않았고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본 임차인들은 그랬어요. 그분들이 막 엄청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막 아예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위에서 다 전세금 떼인 적은 없으니 나도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주위 사례보다는 이제 그런 의뢰인 사례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몸테크라고 하죠. 몸테크라고 하는데 얘는 금융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 택이에요. 인천에 모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 사니 그 이슈 있었네.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1억이 안 되는 재개발 구역 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회사가 선릉 쪽인데 동인천 쪽에서 이렇게 동인천 쪽 그러니까 인천에 그쪽 있죠. 그 라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야 하루에 막 4-5시간을 지하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패 사례기보다는 되게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리고 뭐 8시에서 9시쯤이면 집에 가야 되고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말 하긴 했어요. 야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행복하자고 생각하는 건데 젊었을 때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했는데 뭐 지금 많이 올랐죠. 걔는 많이 올랐고 얘는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겠네요. 근데 몸테크 저는 좀 되게 물리적으로 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연끌한 분들 보면 근데 연끌 하신 분들 이른바 연끌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고정금리로 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되게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요. 잘했다. 2.3% 이렇게 하신 분들. 근데 이제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외식 3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그짝 그러고 있어요. 네. 애 보내 학원 좀 줄이고 본인들 외식 줄이고 막 이런 영화 여행 줄이고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라 이런 분들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3번에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외식비도 줄여야 되고 교육비도 줄여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네.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네네. 그런 게 더 앞으로 좀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물론 금리 때문에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상황가 있다고 보이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2%였을 때랑 4%였을 때가 2% 포인트 차이지만 사실 율로 봤을 때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사실 정비례 한다면 10억짜리가 5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금리가 오르면 내려가는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내려가지 않고 몇 달 혹은 심하면 몇 년에 걸쳐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도 뭐 당장 터지자마자 다음날 팡 내려간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한 1, 2년에 걸쳐서 쭉 내려갔잖아요. 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저는 이 균형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에 균형이 제가 봤을 때 균형이 좀 맞아진다 싶을 때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저는 금리만 보지 않고 소득이랑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이 균형이 맞는 지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시기를 좀 어느 정도로 가능하세요? 저는 빠르면 내년 후. 말 정도 빠르면 그다음에 늦으면 다음 대통령까지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리브 산다는 것은 매매, 월세, 전세잖아요. 네. 굳이 매매로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매매랑 전세 이 두 개는 결국엔 내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행위잖아요. 몇 억이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그걸 잘라서 월세로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의문이 근데 집값은 오르잖아 라고 하지만 그 월세를 쪼개서 낼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투자해서 더 크게 벌 수도 있어요.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게 일률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실거주를 내가 사고 싶다 산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보통 옷
옷이랑 비슷한데 이쁜 거는 보통 내 사이즈 안 맞을 수 있고 사이즈가 맞으면 내가 안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도 같다고 봐요. 내가 사고 싶으면 보통 비싸고 내 소득에 맞는 걸 보면 보통 내가 살기 싫은 곳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고 싶듯 산다는 의미는 결국엔 내 캐시플로우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저기 살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저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으면 그러니까 제가 살고 싶고 가격과 상관없이 내가 사고 싶은 곳은 용산 쪽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탄탄하게 만들어질 때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건 결국에 돌고 돌아서 소득과 연관입니다. 소득이랑 그리고 내 잉여 자본 그리고 이자와 세금의 부담이 좀 덜 해지는 시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도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기 유인이 큰 투자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